뉴스 속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우고 있는 블루월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시간을 중심으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이 핵심 경합주에서 해리스에 대한 노동자 계층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후보의 막판 선거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격전지 선거 운동에 직접 나설 것이고 트럼프를 지지할 경합주 유권자를 찾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구호까지 내걸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블루월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소식이네요. 11월 5일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세 개 주 전통적으로 블루월로 불리면서 노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들도 많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지지주 그리고 이들 세 개 주를 합치면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대선 승리를 확정짓는 270명 대의원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당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셈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4년 전 대선에서 이들 세 개 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을 싹쓸이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누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높은 물가, 중국의 위협 이런 선정적인 주제를 내세워서 노동자들 표심을 상당히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캠프 인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해리스 부통령에게 앞으로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전해라. 그리고 해당 지역 유권자들과 더 많이 접촉하고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에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 그리고 쇼온 페인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의 합동 유세를 거론했는데요. 좀 더 해리스가 트럼프와 비슷하게 약간은 더 선동적인 유세에 나서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를 중심으로 억만장자들의 탐욕에 서민들이 지쳤다는 것을 좀 더 확실히 메시지를 전해야 민주당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현재까지 여론조사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상당히 팽팽한데요. 분석 사이트 538의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해리스 지지율이 48%, 트럼프 46.3% 굉장히 비슷합니다.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주도 트럼프 후보보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각각 0.7%, 1.6%로 앞서 있는데 이 모두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 우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위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벌였는데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보다 오히려 3% 뒤지는 것으로 나와서 내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한 조사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앞서간다.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만큼도 노조의 조직적인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전국 단위 노조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4년 전 대통령 선거처럼 바이든 대통령 편을 들었던 전미운송노조 그리고 소방노조에서 지지를 선언 안 했습니다.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해리스 후보에 대한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11일에 경합지 미시간 유세를 벌이기로 했는데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와 이미 지난달에 미시간주를 찾았는데도 밑바닥을 파고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스 후보를 돕고 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10일쯤 피츠버그 유세를 통해서 블루월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원하는 연설과 지원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해주고 있는데 그 효과가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가 올라가고 있지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 지지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은 지금 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의 이게 지원 유세가 정말 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지지 유세는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흥분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이고 또 테슬라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인데 이 양반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앞장서서 홍보맨처럼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좋든 싫든 많은 관심을 유권자들로부터 끌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도 어저께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머스크가 경합주 7곳을 트럼프와 함께 방문을 해서 선거 유세를 끝까지 벌이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특히 그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경합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를 그 여러 차례 앞으로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트럼프의 7월달 피격 장소였던 서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멀지 않은 버틀러를 그 트럼프와 다시 같이 찾아가지고 선거 유세 때 찬조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지원단체인 슈퍼팩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현금 지급을 내건 그런 청원 동참자 모집 운동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서약에 동참하도록 권유를 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당 $47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47냐? 바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미국의 47번째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액수를 47달러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카팩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등록 유권자 100만 명 사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 CEO가 그 2억 명에 달하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이를 알리고 있는데 100만 명 목표가 성공하면 자기 지갑에서 $4,700만 낼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연방법에 누구에게 투표하도록 돈을 주거나 또는 투표 등록과 투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자체는 물론 범죄인데 예. 청원서에 사인을 한 유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서명을 하도록 설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묘하네요. 이런 아주 교묘한 청원 운동이 예. 법적인 위반 소지를 피하면서도 보수 지지자들을 파악해서 그들을 트럼프 공화당 지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아주 그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청원에 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한 사람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우편 주소, 추천인 정보를 써야 되는데 이를 확보해서 아메리카팩이 경합주에 있는 보수 유권자 인포메이션을 다 긁어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 타임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는 추천 그리고 입소문이 가장 효과적인 정치 캠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제 회사인 페이팔을 설립하고 테슬라 매출을 늘리려고 했을 때도 이런 추천, 레코멘데이션을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고용을 한 유세 그 도우미들 수천 명에게 시간당 $30씩 머스크가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 최고 시세인 시간당 $25에서 $5씩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X 그 옛날 X 트위터 선전에 또 자기 비즈니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모자까지 쓰고 아메리카팩 계정으로 X 계정 아이콘까지 연결되는 링크를 추가시키면서 아주 머스크가 노골적으로 트럼프 지지에 지금 나섰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지원을 하니까 역시 돈으로 해결하네요. 자, 소셜미디어 광고 집행도 민주당 공화당이 차이를 두고 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올해 대통령 선거는 전통적인 텔레비전, 신문, 잡지, 라디오보다는 이 젊은 층을 겨냥한 그 소셜 미디어 싸움이 또 볼만한데요. 그 옛 트위터 X의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계정이 정치 광고에 쓴 금액이 300만 달러,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 민주당 후보 지지 계정 광고 지출액 100만 달러보다 3배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그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공화당 쪽의 파워가 센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계정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CEO와 대선에서 정치적 동맹을 형성한 데 대해서 그 도네이션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X 트위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2일 기준으로 양대 대선 캠프 디지털 광고비를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리스 캠프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더한 메타에 2,280만 달러를 쏟아부었고요. 그 구글, 유튜브에는 1,730만 달러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트럼프 캠프가 사용한 광고비는 메타에 고작 140만 달러, 구글에도 65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주요 소셜 미디어 가운데 트위터 X에만 광고를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머스크 CEO가 그 가세를 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반대로 그 트위터가 그 X가 트위터로 불렸던 시절에는 그 오히려 민주당에서 트위터에 정치 광고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그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플로리다주 유세에서요. 다음 달 대선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미국에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큰 유대인 집단의 그 마음을 끌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막 1주년이 지나서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가 어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도랄 골프 클럽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모두에게 이스라엘 사람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백악관에 있었더라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자꾸 약한 민주당 정권이 그 여러 그 테러 세력으로부터 얕잡아 보여가지고 미국의 안보까지 위험해졌다. 이렇게 트럼프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증오가 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국가 멸망의 위협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나는 유대인들에 대한 또 다른 홀로코스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그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내 유대계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연설을 행했습니다. 네. 자, 우리 그 지금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이 한국의 첫 번째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킴 의원, 어제 경쟁자와 함께 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토론 중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LA 시간으로 어제 오후 5시에 뉴저지 글로벌이 주관한 첫 번째 후보 합동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공화당 맞상대인 커티스 바쇼 후보가 뉴저지 경제 여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몇 초 동안 연단을 움켜쥐고 거의 앞으로 넘어질 뻔하는 그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그 앤디 김 의원이 즉각 바쇼 후보에게 다가가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위로하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그 호평을 받았는데요. 바쇼 후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토론을 잠시 중단하자고 제안을 했고 바쇼는 그 보조관 도움으로 무대 뒤 복도로 걸어 들어갔는데 10분 뒤에는 그 청량 음료를 들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충분히 먹지 못해서 갑자기 좀 어지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토론 중단 시간에 바쇼 후보가 구급대원 검진을 받았는데 다시 그 토론장으로 돌아온 뒤에 그 앤디 김 후보와 더불어서 90분 동안 이 두 사람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임신 중절, 필리버스터 등을 놓고 논쟁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후보인 한인 앤디 김 의원이 이 토론 도중에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 매너가 굉장히 뉴저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었고 또 한인들에게도 그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곳 LA 카운티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더해서 카운티 검사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오늘 이 LA 타임스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새로 발표했는데 도전자인 네이선 호크맨의 지지율이 현직 검사장인 조지 게스콘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뭐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오는 11월 선거에서 LA 카운티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대통령에 더해 이 카운티 검사장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 그리고 거기에 도전하는 네이선 호크만 후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무려 30%포인트에 달합니다. 네. 유시 버클리 정치학연구소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실시하고 또 LA타임스가 공동 스폰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뭐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후보의 각각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만약 오늘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고 예.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의 51% 유권자가 호크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스콘을 찍겠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그렇게 꼭 30%포인트 차이로 호크만 후보가 게스콘 현 검사장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28%는요.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됐던 여론조사에서도 호크맨의 지지율이 좀 더 높다고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그때 호크만 후보 지지율이 2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당시 호크만 45%대 게스콘 20%였는데요. 그런데 그 후에 호크만 후보 지지율은 6%포인트가 더 올랐고요. 반면 게스콘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쳐서 거의 뭐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고요. 결국 지금은 그렇게 30%포인트 차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USC 등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때 호크만 44%, 게스콘 20%로 호크만 후보가 24%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보다도 오늘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정도 격차면은 호크먼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를 이끈 유시 버클리 정치학연구소의 마크 디카미오 디렉터는 그처럼 봤습니다. 네. 디카미오 디렉터는 서로 비교조차 안 된다라면서 호크먼이 훨씬 앞서 나가며 이제 호크먼의 경주가 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게스콘 검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앞으로 몇 주 동안 유권자들의 인식을 엄청나게 바꿔야 한다고 전했는데 뭐 그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지율에 대해서 게스콘 검사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스콘 검사장은 지난주 금요일 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자신이 크게 뒤처진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했다라고요. 그러니 다음 달에도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 또 한 번 그런 일이 반복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자기는 선거일에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LA타임스는 지금과 그때와 다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게스콘이 2020년 예비선거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제킬 레이시 검사장보다 훨씬 여론조사에서 이제 뒤졌지만 결선에서 승리하기 전 여름에 엄청난 지지 또 기부금을 받았었고요. 지금과 같이
그렇게 끔찍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때는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직 검사장보다 호크먼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이 나왔습니까? 네, 우선 이번 조사에서는 각 후보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LA시 윤리위원회 전 위원장이었자 또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호크먼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다수는요. 혼란을 줄이고 또 LA 카운티 검찰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LAPD 전 부국장이자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역임했던 게스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다수는 경찰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그의 노력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뽑았습니다. 다시 말해 호크먼 지지자들은 검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면 게스콘 지지자들은 경찰 책임이 크다는 쪽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합니다. 항상 그동안에 이제 얘기가 돼 왔던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호크먼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주민 400여 명, 또 게스콘에게 투표하겠다는 답한 200여 명 대상으로 지지하는 이유를 고르게 했더니요. 호크먼을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96%를 차지해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폭력 범죄를 포함한 사건 기소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게스콘이 잡아도 풀어주며 범죄가 끊이지 않게 계속 벌어진다. 이런 주민들의 불만이 들어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호크먼을 지지한 다른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혼란을 줄이고 LA 검찰에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게 90%로 역시나 많았고요. 반복적으로 범죄에 저지르는 이들한테 보다 긴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서 형량을 강화할 것이다. 또 수사기관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효과적인데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온건파에 가깝다. 이런 요소들도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게스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앞서 언급했듯 경찰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의견 91%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형사사법 제도를 계속 개혁할 것이다. 85% 나왔고요. 효과적인 데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보석금 제도 폐지를 지지한다. 그리고 평생 민주당원이었다.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호크먼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호크먼은 여론조사 수치가 지난 1년 동안 LA 카운티 전역의 유권자들로부터 들은 것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호크먼은 주민들이 졸지 게스콘이 집권하기 전만큼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범죄에 관해서 기소를 하고 균형을 회복하고 또 공공 안전을 개선하는 그런 검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굴 생김새나 모습을 보면은 호크먼 후보가 훨씬 더 좀 날카롭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진짜 검사 같은 느낌이 얼굴이 말이죠. 저 빼짝 말라가지고 약간 좀 날카롭게 보이긴 하는데 이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LA 카운티 치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봤다라고 하던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 예상하시다시피 대다수가 범죄와 공공안전 위협에 대해서 큰 문제다 또는 어느 정도 문제다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94%나 그처럼 느꼈고요.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5%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게스콘 검사장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디카미오 디렉터도 그처럼 네. 평가했습니다. 이는 LA 카운티 범죄가 큰 문제라는 유권자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유권자들은 게스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점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검찰 데이터를 보면 LA 카운티에서 폭력 범죄 2019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봤을 때 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도 같은 기간 14%나 늘어났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큰 수치로 늘어났으니 말입니다. 뭐 자꾸 풀어주는데 어떻게 잡으면 뭐해요? 자꾸 풀어주고. 어쨌든 뭐 게스콘 검사장이 이 강조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던데 이게 그건 또 뭡니까?
게스콘은 선거 운동에서 경찰 데이터를 보면 올해는 LA시에서 일부 폭력 범죄가 감소 추세임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나 세크라멘토 카운티와 같이 보다 전통적인 검사를 둔 관할권에서 같은 기간 폭력 범죄가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게스콘 검사장이 말한 두 가지, 올해 범죄가 감소세라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LA가 낫다는 것, 이 중 어느 것도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얻진 못한다는 평가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조지 게스콘과 네이선 호크먼 두 후보는 오후 5시부터 토론을 벌입니다. LA타임스와 KNX가 공동 주최하는 생방송에서 토론하고 또 주요 문제에 대해서 답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오늘 토론이 미칠 영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NX는 라디오 방송이죠. 네, AM 그렇습니다. 1070이 1070번 AM에서 아마 중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춘택입니다. 네.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제 그렇죠. 4주 후 화요일에 이 대통령 선거가 벌어지니까 예. 4, 7이 28, 꼭 27일 남았네. 예, 27일, 28일 남았죠. 이제 이게 60번째 맞이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해인데 환갑이 됐네요. 대통령 선거. 네, 네. 선거 날짜로만 네. 딱 60회가 됐더라고요. 예. 세보니까. 두 후보들의 토론도 그렇고 두 후보들의 경제 정책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표를 선택하는 행위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 예를 들면 선거가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민주당이 당선되면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모든 요직을 독식하고 네. 반대로 돌아가면은 그다음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모든 공화당 주류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현 행정부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죠. 싸움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어떻게 나눠요? 있는 사람과 중산층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은 세금을 전략해 주겠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뭐냐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개인적으로는 성격이 나빠. 근데 나에게 혜택이 있어. 그걸 누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중소득층이 어디냐? 그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해리스의 말에 의하면 40만 불이에요. 부부 공동 소득으로 40만 불? 둘이. 어허. 그러면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중산층이라고 부른대. 아, 중간층. 중산층, 미들 클래스, 미들 클래스.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은 세금 안 올리고 그 위에는 해리스는 세금을 올리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16년도 트럼프가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이겼죠? 그 시기 힐러리 클린턴을 이겨가지고 2016년도에 돼서 2017년도에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일어났어요. 2010년. 근데 대부분 미국의 세법은 한 번 고치면 영원하게 고쳐버리는 게 아니라 10년간 유효하는 세법을 고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025년에 끝나.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현재와 2010년 전에 만들었던 세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법이 어느 시점에 딱 끊겨. 2025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피터지게 지금 양 양쪽에서. 진영이 네.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의 정강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정강 정책이 있는데 두 분 다 어떤 중도 세력이나 관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선심성 그 공약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개 다 중남미 국가들이 망한 이유는 선심성 공약으로 수입 없이 그냥 지출만 계속 늘려버리면은 그게 이제 국가 부도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다행히도 법이 깎아주려면은 버는 것도 계산해서 입법을 해.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이현주 앵커님이 뭐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트럼프가 하면 7조 달러. 예, 7조 5천억. 그 다음에 해리스가 하면 한 3조 달러. 뭐 조 정도 이야기 돼버리면은요 네. 감이 없어요. 그럼요. 그 곱하기 그것도 1,300을 곱하면 한어로 따지면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잘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예를 들면 그런 세력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어디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네네. 것이냐. 대부분 그쪽에 트럼프는 관세를 좀 올리자.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관세를 10%. 중국에서 들어오면은 한 60%, 업투 60%니까 뭐 20%짜리도 예. 있고 뭐 60%짜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은 그런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트럼프는 독자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런 표를 얻기 위한 도전을 하느냐. 2016년도에 법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 법인세가 34% 있었어요. 예. 상당히 많은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트럼프가 들어가서 21%로 낮췄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낮춰줬어요. 그다음 개인은 최고 세율이 39.6%였는데 37%로 낮춰졌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는 그 상속세의 한도 범위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1,500만 불. 예. 두 분 합하면 3천만 불. 대충 계산해서 네. 제가 그렇게 많이 올리니까 상속세 보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응? 맞습니다. 그 한도를 지켜주는 사람만 상속세 리ኳ이먼트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상속세를 내는 건 아니니까. 그것에 비해서 한국세는 상속세 거 걱정 많이 하지. 그 다음에 증여세라면 증여세를 걱정하지 말지. 한국은 그게 세율이 또 높더라고요. 굉장히 세율이 높고 부부지간에 돈을 주는데 아들지간에 돈을 주는데 저렇게 그 증여세를 내고 어떻게 국가가 이루어질까? 물론 국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었겠지만은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래서들 나 차라리 미국에 이민 가서 살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가지고 평생 이뤄놓은 기업체를 비록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걸 아들한테 넘기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고는 내가 어떻게 살겠냐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난 2017년부터 적용이 됐던 세율을 그대로 적용을 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한 7조 달러의 네. 로스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또 새로운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개인 세금도 아마 내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네들한테 좋은 세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뭐냐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했으면 세금 안 냈으면 좋겠다. 그건 정말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 소셜 세금 다 내고 내고? 이 젊었을 때 낸 돈인데 그렇죠. 그걸 또 또 거기다가 낸다. 과세를 한다는 거는 근데 좀 아마 과세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 누가 되든지 간에 소셜 시큐리티 어디셔널 텍스는 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해리스도 똑같은 해리스도 정책을 똑같은 내놓은 거예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예. 트럼프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해리스도 나이 먹어가는데 뭐 60이 됐죠. 곧 소셜 시큐리티 탈 나이가 됐죠. 네. 그러면 11월에 대통령이 뽑히니까 두 분 다 같은 공약을 내놓으셨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세금 보고할 때 어르신들은 세금 안 내도 될까요? 되게 다 보면 바로 적용이 될까요? 지금도 소셜 시큐리티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세금 안 내요. 네. 다른 세금이 소득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세금이 뭐 다른 소득이 5만 불, 10만 불 이상 되고 그 위에다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들어서면은 그 중에서도 일부는 네. 내세요. 네. 그것도 전체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그까지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것도 부자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 네. 어르신들의 예.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잖아요. 미들 클래스 이하는 대부분이 뭐 이제 실제로 일도 안 하시고 소셜 시큐리티가 주된 소득원이면은 네.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이제 조영호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시니까 네. 일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알파니까. 들어오는 돈은 세금을 내라. 그런데 아마 내가 보기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제도는 없어질 거예요. 지난번 이야기했을 때 팁 제도를 또 했듯이 어떤 공약은 양쪽 다 맞아가지고 잘 될 것도 있고 어떤 공약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원과 하원을 누가 지배하느냐. 그렇죠. 아니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는데 상하원을 민주당이 되잖아요. 트럼프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소야대가 되면 예, 그러니까 잡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막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령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예. 아니 의회가 규정해야 될 것을 그 정부가 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네. 아니 규정도 없는데 막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해리스가 갖고 있는 공약은 어떤 해리스는 공약이 대부분이 40만 불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안 받겠다. 예. 그러나 고소득층은 세금 좀 내시오. 회사는 21%에서 그 말이 됩니까? 네. 28% 내세요. 예. 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고 개인은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을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오. 거죠. 차일드 텍스 크레딧. 한 몇 년 사이에 자녀들 양육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1인당 3,000불. 첫 애가 나면은 6,000불을 주겠다. 오. 그다음에 첫 주택을 구입을 하면은 25,000불씩 다운페이를 보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 세율도 21%에서 28% 거꾸로 올리겠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 세율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 수익이 얼마 되는 회사에게 지금 현재 이 규정은 모든 네. 기업에다가 적용이 되고 예. 그리고 그 엑스트라에 어떤 금액을 넘어섰을 때는 추가 얼마를 내라고 하는 규정이 같이 따라 들어 있으니까 네. 미니멈으로는 28%. 그다음에 뭐 1,000만 불 이상 인컴 있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1% 또는 2%를 더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찍겠는데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 돈 많으신 분들 세금 깎아준다는데 네. 아니 트럼프가 조금 어쩐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찍을 가능성이 많죠. 미국에서 오래 살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민주당 공화당 다 똑같아요. 세금 가져가서 달달달 털어가는 건 다 똑같고 그러나 저러나 이게 뭐 선거 때마다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공약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막상 당선된 다음에는 또 싹 달라지는 거 딱 아니에요? 달라지죠. 싹 네? 달라지죠. 첫째, 의회가 통과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당이 양쪽을 다 가지고. 근데 참 균형 있게 하는 게 뭐냐면은 공화당은 아니 그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하는데 네. 그다음 공화당은 또 상원을 장악해요. 이번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안이 그 사이에서 폐기는 되지 않지만은 네고시에이션이 일어난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많다. 이거 고쳐. 안 고치면 통과 못해. 이렇게 나오니까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못하게끔. 네. 만약 법이 바뀌면은요, 회계사분들은 그 바뀐 법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저희들이 주로 그 컨티닝 에듀케이션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매 2년마다 80시간을 배워야 돼요. 80시간을 의무적으로. 그래, 의무적으로. 예. 그래야 라이선스가 리뉴가 맞아요. 되니까 아하, 네. 좀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오늘 나오기 위해서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부러 공문을 보내주고 이러지는 않나 누가 봐요. 보내줘요? 정부가. 아이고.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IRS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예.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걸 나와서 내가 스스로 가서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보내줘요. 내가 안 보면 무슨 소용이 안 있어요. 보면 네. 그거 잘 안 챙겨보는 회계사님들은 실력이 없겠네요. 뭐 그렇다. 그러니까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도 많이 버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임춘택 회계법인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